하겠습니다. 자, 상가실무 핵심 요약.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 중개 실무 매뉴얼입니다. 자, 핵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가 강의 수강의 결과와 목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가 매매 임대 중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 리스트를 잘 정리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정리 보관하고 문제없이 안전하게 상가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개업무와 상관없이 일반인들은 상가 매매 임대 시 본인 물건 계약을 잘하고 상가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상가 계약 중개 실무에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계약서 특약사항 잘 적으셔야 돼요. 건물 부가세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상가 계약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들, 네, 불법 건축물 주의사항, 용도 변경 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중개사고 없이 계약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또 중개수수료 잘 받는 방법. 오늘 또 상담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너무 급해서 전화 오신 분들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뭘 놓쳤대. 몇 년 전에 계약한 건데 놓쳐가지고 그 놓친 특약사항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난감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바쁜데도 이렇게 좀 친한 분이 돼가지고 한참 이야기하고 했는데 오늘 그런 상담 전화하고 막 전화들이 10통이 넘게 왔어요. 수요일 날은 수업한다고 바쁜데 그래도 뭐 성의껏 답변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똑같은 질문을 보통은 성향이 어떤가 면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보시거든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1 더하기 1이 2라고요? 2가 맞나요? 1 더하기 1은 2가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통 질문하신 분들이. 그런데 여기 수업 받으신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다 저장해 놨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5월 수업 마치고 나서도 뭐 1년 뒤든 2년 뒤든 언제든지 그 부동산 일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좀 물어볼 데가 없다든지 상담이 필요하면 제가 가족 일처럼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휴대폰 번호가 한 번도 안 바뀌었거든요. 앞에 0011 번호가 하나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389는 스마트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 여하튼 번호 안 바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용도 변경 시 주의사항 실무를 보겠습니다. 자, 용도 변경 시 비용은 건축사 말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용도 변경 진행 시 비용이 건축사가 이야기한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용도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저희가 용도 변경이 필요로 한 매수인이 있을 때는 매매 계약할 때 건축사를 보통은 거의 부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또 미팅을 같이 시켜드려요. 본 계약하기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사가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 원하시는 용도 변경에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건축사 말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요? 아무 말도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 말도. 그리고 제일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면은 그 관청의 담당자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관청의 담당자하고. 예를 들어서 광안리 바닷가 쪽에 해수욕장 쪽에 용도 변경은 예를 들어서 뭐 숙박이나 펜션 이런 걸로 용도 변경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수영구청의 그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나요?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데, 건축사가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것도 외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거기에 상가를 뭐 펜션 같은 걸로 하려고 계약을 했어요. 임대 계약을. 그런데 건축사가 된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을 해서 한참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수영구청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사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어떤 거였는가 하면 그 밀락회센터 그 라인 있는 쪽에 바다연구 조망권 쪽에 상가를 임대 계약을 했는데 펜션으로 이제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그 건물이 굉장히 커요. 건물이 굉장히 큰데 자기가 이제 계약하는 면적은 예를 들어서 뭐 401호, 402호 이래요. 근데 거기는 401호, 402호만 있는 게 아니고 403호도 있고 404호도 있고 405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층 중에 일부를 자기가 숙박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수영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게 한 층 전체를 다 하는 것은 해줄 수 있지만 한 층 중에 일부를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사 보고 이제 난리 났죠. 건축사님이 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 계약금 위약금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근데 이 말을 아니 부동산에서 상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액이 크면 소송 들어오죠. 금액이 크면은 금액이 큰 계약건 위약금은 무조건 소송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건설회사 한 군데 일을 보고 있는데 건설회사 한 군데에서 소송의 질 거를 생각하고도 소송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계약금이 돈이 10억이 넘으니까 위약금 처리되는 금액이 10억이 넘으니까 일단 소송하고 본다고. 소송에 진다 손치더라도 소송에 지면 소송 비용까지 물려줘야 되죠. 그래도 소송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이나 뭐 관련되는 사람이 이제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피곤해지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한테 맡겨서 하지만 부동산에서 그 소송이 휘말릴 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 공제보험 가입한 걸로 해서 그걸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제보험 가입된 걸로 소송에 이제 에, 임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준비 서면도 준비를 잘 하고 소송에 관한 자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안 하시면은 결과가 안 좋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송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구성권 청구 들어오죠. 공제에서 얼마까지는 보상을 해주지만 소송에서 진 내용에 관해서는 구성권 청구 들어와서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날 청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어, 부동산에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비용이 얼마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용도 변경 됩니다.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라고 확정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 지역에 있는 주택을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 방화 캐시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일반 상업 지역에 있는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수자가 자기가 주택수는 안 만들려고 그리고 매수인이 법인이었거든요. 법인은 주택에 관한 취득세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금 치기 전에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등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계약할 때 건축사도 오고 건축사하고 충분히 이 미팅도 계약 전에 하고 했는데 건축사가 일반 상업 지역에 있는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방화 샤시, 방화 세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데 좀 젊은 건축사였어요. 건축사님이 좀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500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건축사가 처음에 용도 변경하는데 비용이 500만 원이면 된다고 한 것이 방화 실시 공사로 4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비용을 낮추고 낮춰서 4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이 비용을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근데 이 또 그 담당 이사님이 건축사를 소개를 하셨거든요. 이 계약을 할 때. 그러면 담당 이사님한테 또 원망이 가겠죠. 500만 원이라고 하면서 건축사 소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사나 변호사는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건축사나 변호사는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사도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다가 안 되면 이 분야에서 잘하는 분이 있는데 결정과 판단은 본인이 하셔가지고 맡기셔가지고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아, 제가 뭐 잘하는 변호사 있는데 잘하는 건축사 있는데 잘하는 세무사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해서 오지랖 넓게 자기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세금 관련되는 것도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 세무사 사무실에 30년을 넘게 맡겼는데 아버지 때부터 맡겼으니까 그 세무사님은 나이가 많으시겠죠. 나이가 많으시겠죠. 그런데 세금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면 된다. 양도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이었어요. 얼마면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금액이 택도 아니게 많이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얼마 정도 나는가 하면 한 10억이 넘게 나왔어요. 10억이. 그런데 그 세무사님은 10억은커녕 몇억은커녕 몇천만 원도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뭘 놓친 거예요. 예. 뭘 놓쳐가지고 세금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라고 해서 자기는 돈 받은 거 벌써 썼는데 돈 받은 걸 썼단 말이에요. 양도세 낼 돈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세무사 사무실 어떻게 됐겠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문 닫고 가버렸어요. 어디 다른 데로. 왜? 세무사님 나이도 많으시니까 이제 쉴 때가 됐거든. 예. 그래서 여하튼 내가 세무사가 아닌데 내가 변호사가 아닌데 내가 건축사가 아닌데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면은 금지하시는 게 좋고요. 상담을 하실 때는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님하고 꼭 다시 이야기하시고 제가 건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님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 군데 상담을 해보시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한테 꼭 체크하시라고 하셔야 돼요. 담당 공무원한테.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한테 체크할 때 공인중개사는 경험이 좀 있고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동행하셔가지고 같이 관청에 가서 만나서 물어보시면서 거기서 또 이야기도 듣고 배우시면 좋아요. 동행해서 가는 정도는 되는데 상담을 해주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계약이 조그만 건이 아니고 큰 건이 되면은 무조건 소송 들어온다고요. 금액이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소송 들어온다고. 자,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결정은 본인이 하시라고, 그리고 여러 군데 상담해 보시고, 변호사 선임하시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방화 세시 공사만 4천만 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처음에 담당 이사님 보고 또 소유주한테 확인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뉴얼 리스트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매뉴얼 리스트는 계약할 때 또 계약 전에 계약할 때 자, 건축물 대장이 없는 불법 건축물이 있나요? 건축물 대장은 정상인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 없어요. 건축물 대장이 없는 불법 건축물이 있나요? 라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 체크리스트를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강의록 이런 거 가지고. 근데 담당 이사님이 뭐 경험도 이제 많으시고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불법 건축물 있냐고 제가 몇 번 물어보고 또 현장도 저도 가서 보고 했는데 눈에 빨리 안 띄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용도 변경한다고 하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용도 변경이 안 되죠. 불법 건축물을 없애야지만 용도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불법 건축물을 없애야만 용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용도 변경에 따른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이 건은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 불법 건축물이 눈에 안 띄도록 해서 그냥 항공사진하고 로드뷰 봐서는 잘 안 나오는 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그 건은 철거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용도 변경할 때. 그런데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요. 용도 변경할 때. 그래서 업무를 보실 때 상가 매매 건은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건축물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는 매뉴얼 리스트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할 때, 최소한 계약할 때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부동산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자, 건축물 대장에는 불법 건축물이 없어서 저희들이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는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록하거든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는 불법 건축물이 없어서 없다라고 표시를 하지만, 자, 실제로 불법 건축물이 있나요? 라고 매도자인데 또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소유주는 안단 말이에요, 소유주는. 그 다음에 정말 그 황당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에 관한 이행 강제금이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대연동에 남구청 앞에 있는 건물을 하나를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 소유주가 또 이제 구청, 시청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시 공무원인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불법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이행 강제금은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어요? 자, 이행 강제금에 관해서 관청에 물어보면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줘요. 왜? 요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된 거라서 소유주 아니면은 이행강제금이 얼마 나오는지 이행강제금에 관해서는 이야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무원이. 그러면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관청에 가서 매도인하고 임대인하고 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실무상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아, 계약할 때 계약서 적을 때는 아무리 안 돼도 늦어도 계약서 적을 때는 자, 이행강제금 나오는 거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오면은 소유주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내니까 벌금을 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나오는 거 있나요? 라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거 안 지키시면 있잖아요. 나중에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든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든 임차 임대 입장에서든 부동산 입장에서든 나중에 정말 피곤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웬만한 건물들은 불법 건축물이 다 있어요. 새로 지은 신축, 최근에 지은 신축이 아니면 웬만하면 불법 건축물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동네 쪽에 있는 물건을 하나 이제 상가주택인데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이제 매수인하고 이렇게 가서 한 층을 꼼꼼하게 봤는데 그러니까 지붕에 아니 그러니까 옥상에 방이 하나 있는 옥탑방 옆에 보니까 뭔가 건축물 대장상에는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불법 건축물 맞나요? 하니까 요 소유주 아드님이 웃으면서 아직 적발 안 됐어요. 그래요. 아직 벌금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럼 그 계약서에 적어야죠. 계약서에 적어야 된다고. 이행강제금 안 나오지만 아, 그 옥상에 있는 방 하나, 옥탑방에 옆에 달아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신발 놓고 만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베란다 같은 그쪽은 건축물 대장성이 없는 위반 건축물이다 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옥상 올라가는 4층 위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계단 쪽에 이렇게 비 안 맞도록 위에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건축물 대장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기 나중에 따로 이렇게 공사하신 거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장 가셔가지고 이제 비상벨이 있길래 비상벨을 보니까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새로. 그러니까 비상벨에 문제가 깨끗하더라고요. 비상벨에. 제가 톡방에 또 올려드렸잖아요. 비상벨, 소화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소화전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비상벨이 있는데 소화전은 없는 것 같은데 하니까 뭐 소방서에서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물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여튼 소방서에서 오케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비상벨이나 소화전 같은 것들은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럼 그걸 갖다가 계약하는 날 소유주한테 물어보면 소유주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상벨이 어디 있지? 소화전이 어디 있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편의점을 하나 재개발 아파트 상가에 넣었는데, 예, 이제 편의점을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소유주한테 비상벨은 어디 있나요? 소화전은 어디 있나요?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천장에 있는데 이래요. 천장에. 천장에 소화전하고 비상벨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을 보고, 그게 비상벨이다. 뭐, 그런 감지기인데, 예. 그래서, 저 화장실, 공동 화장실 저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경보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현장 가서 보니까 그 아파트 상가동은 중간에 있는 호수에 보니까 소화전 비상벨이 있더라고요. 6개 호수가 되어 있는 상가 한 동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약하는 날 갑자기 물어보시면은 소유주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유주가 모르는데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필수적으로 꼭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용도 변경 진행 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용도 변경 비용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하고 금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용도 변경 비용이 얼마면 된다, 용도 변경 됩니다, 이런 말 하시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고 없이 계약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개 업무 매뉴얼 리스트를 가지고 항상 매뉴얼대로 중개 업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상가 계약을, 매매 계약을 하는데 집합 건물 상가 계약을 할 때 집합 건물 상가 계약 있죠? 할 때 아파트 계약할 때는 잘 챙기는데 아파트 계약할 때는 잘 챙겨요. 근데 아파트 상가 매매 계약할 때는 뭘 빠뜨리는가 하면 매뉴얼 리스트에 안 적어 놓으시면은 그 관리비 공탁 보증금 있죠. 관리비 공탁 보증금 이거를 놓치고 안 챙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담당 실장님도 뭐 경험이 많으셔야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고 했는데 이거 안 챙기신 거예요. 구조상으로도 이야기 안 하고 특약에도 안 적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매도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돈이 한 45만 원인가 뭐 이랬었는데 예. 아니 이거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관리비 공탁금 내야 그러는데 매수인한테 당연히 챙겨주셔야지 왜 이걸 안 챙겨주세요라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매수인이 갈비 공탁 보증금 매도인이 걸었으니까 내가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 매수인 끝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매수인이 끝까지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4월 달에 강의할 때 뭐라고 했죠? 수수료 받은 게 있으면 수수료 받은 범위 내에서 부동산에서 좀 잘못한 게 있다든지 하면 자기가 비용을 좀 부담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아파트 상가가 금액이 10억짜리였는데 10억짜리면 기본적으로 수수료 나오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40몇만 원 부동산에서 담당자가 부담했죠. 그렇게 하고 풀었죠. 그러니까 매뉴얼 리스트나 매뉴얼을 가지고 공부를 안 보시면 놓친다고요. 실수하신다고요. 자, 우리 이제 문 닫아도 될 것 같은데 문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밖에 문을 닫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위에, 예, 위에, 위쪽에, 예,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어가지고 기온 차이가 좀 나면 약간 좀 강의할 때 좀 킁킁거려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잘 받는 방법. 자, 상가 건물 매매 시 수수료를 잔금 때 모두 받는 것은 금지한. 수수료를 잔금 때 모두 받으려고 한다. 만약 수수료가 1억이다, 1억. 자, 100% 수수료 깎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잔금 때 수수료 다 받잖아요. 근데 수수료 금액이 커요. 수수료 금액이 크면 최소한 한 4, 5천만 원 이상 넘어간다 이러면은 99.9% 수수료 깎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깎이겠어요? 건물 매매 계약을 아무리 잘하셔도 중간에 무조건 99%, 100% 클레임이 생기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뭐 누수가 있다든지 별 희한한 클레임이 다 걸려요. 심지어는 이런 클레임도 있었어요. 제가 건물 매매를 하는데 금액은 뭐 100억 이래 정도 가까이 되는 건인데 그럼 수수료가 얼마예요? 9천만 원이죠. 0.9하면은. 근데 계약할 때 이런 그 수수료 뭐 이렇게 당연하게 주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랬어요. 건물 외벽 유리 있잖아요. 건물 외벽 유리. 건물 외벽 유리가 규격에 맞지 않다라고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두께가 다르다. 아니, 이런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매매를 시켜도 경험하기 힘든 거예요. 옛날에 들어갔던 임차인이 자기가 뭘 하려고 유리창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사기 전에 벌써 바뀌어져 있었던 유리창이었어요. 매도인이 사기 전에, 그 전에 소유주가 가지고 있을 때 임차인이 공사를 했는데, 예. 근데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거 위험한데, 태풍 쳐서 유리 깨져서 밑에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할 거냐. 유리 규격에 맞게, 두께에 맞게 공사를 해달라. 이렇게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쪽의 부동산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고 해라. 응? 건물을 올 리모델링 해달라고 하든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꿔달라고 해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예, 저희는 계속 시달렸죠. 계속 시달렸죠. 그리고 매도인한테 몇 번을 물어보고 매도 쪽의 부동산한테 여러 번을 물어봤는데 물어본 게 뭔가 하면 불법 건축물 있나요? 없습니다.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주택 한 층 주택을 용도 변경을 근성으로 바꿔서 그것도 법인이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잔금 치기 전에 주택을 근성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잔금을 쳤어요.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이 베란다 쪽이 달안에서 불법으로 확장시킨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상가 건물에 있는 주택이. 그런데 그 재료를 살려고 하니까 그 재료가 아, 오래전에 입양시킨 공사건이라서 지금 없어가지고 그 재료를 구입해서 용도 변경 이제 받기 위해서 건성으로 이제 용도 변경된 것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수수료가 3천만 원 깎였어요. 3천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수수료가 3천만 원 깎였다고요. 근데 그때 절반은 받았거든요. 절반은. 계약 때 절반 받았어요. 계약 때 절반 받았는데 그 잔금 칠 때 그러면은 4,500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만 들어온 거죠? 1,500만 들어온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멘트가 있어요. 네, 멘트가 아니 내하고 앞으로 안 볼 생각이냐고. 매수인 쪽에서 그래 이야기해요. 제하고 앞으로 안 보실 거예요. 나중에 또 건물도 팔아주시고 또 다른 건물도 사주시고 그러셔야지. 제하고 앞으로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네 하니까 아니 수수료를 어떻게 0.9를 다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수수료를 0.9를 다 받을 생각을 하냐고 매수인한테.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 매매 금액이나 임대차 등 금액의 수수료 금액 규모가 좀 있으면 보통 0.9 거의 다 안 줘요. 특히 매수인 쪽, 임차인 쪽은. 매도인하고 임대인은 또 틀리죠. 자기가 잘 팔아주니까. 임대인, 자기가 세를 잘 놔주니까. 그런데 매수인이나 임차인 쪽은 금액이 수수료가 크면 0.9를 잘 안 준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0.7에서 0.9 사이에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0.8, 0.7. 그래서 그 수수료가 깎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수수료를 깎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이 잘 없어요. 실제로 일을 해보면. 근데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좋은 물건을 계속 연결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은 어, 수수료를 많이 줄 줄 아는 사람이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이제 부동산의 어, 그 소장님 사무실에 갔더니 그 소장님이 계약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정말 일을 잘 하신 분이셨거든요. 중개인 때부터 시작해서 공인중개사 돼서 그래서 그분하고 뭐 시민은 호텔 매매도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에 계약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이가 90이 다 되셨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나이죠. 지금 살아계시면 110세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분 부동산 사무실에 크게 붓글씨로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부동산에서 부동산에 딱 들어가면 무조건 볼 수 있도록 소인들이.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수수료를 많이 줘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동산 수수료를 많이 줘라. 이렇게 딱 들어오는 측면에 크게 써붙여놨어요. 근데 그분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 잘 받는 것도 이런 거 잘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토지 매매를 뭐 하나를 했는데, 그 매도인이, 계약 때 절반 주시고 잔금 때 절반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버지 때부터 받아 내려온 건설회사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 대표님이 이때까지 아버지 때부터 자기가 물려받아서 건설회사를 하면서 계약대 수수료 준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건설회사 한 군데도 계약대 수수료 안 주는 거예요. 무조건 잔금대 준대. 그런데 그 건설회사 대표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계약대 절반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들 다들 어렵고 여기 담당하시는 이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만약 명절이 앞에 있으면은 어버이날이 앞에 있으면 예?
명절이 앞에 있다든지 어버이날이 앞에 있다든지 지금 다들 너무 힘든데 명절도 좀 지내게 좀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인데 수수료 좀 주시면 어차피 주실 건데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은데 좀 그렇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제가 애걸을 했어요. 근데 담당 이사님은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수수료 계약대표도 조금이라도 주셔야지 뭐 주셔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 이제 버벅거리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화장실 가는데도 따라가 가지고 계속 옆에 지금 요즘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든데 조금 이렇게 챙겨주시면 정말 마무리 끝까지 잘 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부탁을 하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수수료를 안 주면 안 되게끔 만드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처음으로 계약대 수수료 준다면서 어떻게 자기가 준 적이 없다면서 어, 자기 마음을 움직이게끔 안 줄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수수료를 그 자리에서 보내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0.9%다 주셨어요. 0.9 다. 토지 매매 금액이 그래도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린트물 다시 보시면 수수료가 큰 계약일수록 계약대 수수료를 모두 받으려고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계약대 수수료 다 받아. 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받겠죠. 근데 수수료가 1억이 넘어가고 수수료가 적어도 5천만 원 넘어가고 이러면은 계약대 수수료 다 주세요. 이러면은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근데 그걸 억지로 계약대 다 받으려고 하면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때. 근데 잔금 때 주는 걸로 미뤄지잖아요. 그럼 거의 100%다 수수료 깎는다고 해요. 수수료가 깎이는 이유는 왜 깎인다고 했어요? 아무리 계약을 잘해도 중간에 클레임 들어오는 건이 매수인이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건들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잔금 치기 전에. 그러면 그 이유로 수수료 깎인다고. 자, 그래서 상가 건물 매매 수수료는 계약 때 50%, 잔금 때 50%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자, 이거 요령이에요. 공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 특약사항이에요. 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수수료 금액이 표시되는 란이 있죠. 수수료 금액이 표시되는 그 란이 있잖아요. 그쪽에 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대 수수료와 계약대 수수료와 잔금대 수수료 금액을 명시해서 기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 수수료가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인데, 자, 그러면 부가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500만 원 플러스 450만 원. 그러면, 자, 계약 때 부가세 포함 4,950만 원. 잔금 때 부가세 포함 4,950만 원. 그렇게 금액을 딱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요. 그냥 계약 때 절반, 잔금 때 절반,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셔도 되지만, 가능하시면은 수수료 금액을 명시해서 적어주고 나서, 자, 수수료 깎는 사람 있죠. 깎는 사람은 별도로 이야기해야 돼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 있는 데서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편은 0.9 수수료를 다 주려고 했는데 0.9 수수료를 주려고 하는 사람 수수료까지 깎여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도장 찍어주면서 금액 수정해서 도장 찍어주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컴퓨터에서 딱 세팅돼서 나오는 수수료를 프린트해서 도장 찍어야죠. 그렇게 하고 나서 누상으로 미리 여기 가시고 나서 제가 요 금액 줄 거고 수정해서 저희 도장 찍어 드릴게요. 저희 같으면 법인이니까 법인 인감 도장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대신에 저희 같으면은 수수료 깎는 사람 있죠. 또 깎는 사람 있어요. 잔금 칠 때. 그래서 수수료 금액이 클 때는 출중한 수수료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본인 도장도 찍어요. 계약자 도장도. 계약자 도장도 찍고 옆에 서명 사인 받아요.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수수료가 절충이 돼서 확정이 되면은 고쳐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도장도 찍고 반대로 또 수수료 주는 계약자 도장도 찍는다고요. 그렇게 가셔야지만 야무지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금액이 큰 매매가는 수수료 깎이면 그냥 기본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근데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만 매뉴얼 리스트처럼 잘 적어 놓으셨다가 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체크해서 딱 그렇게 하시게 되면 자기가 도장 찍고 사인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또 수수료를 1000만 원, 2000만 원 또 깎으려고 하고 트입 잡아서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자, 그럼 반대로 부동산이 아니고 계약자 본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수수료, 여기 부동산 도장 찍고 사인을 해달라고 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계약 의뢰인이 그 부동산이 정말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 잡아서 수수료를 0.9 주기로 해놓고 택도 아니게 0.45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절반을. 그 수수료 1억이 넘었거든요. 수수료 1억이 넘었어요. 근데 그 담당 이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니는 수수료 그러면은 5천만 원 깎아라. 나는 니 세금 5억 두들겨 맞게 해줄게. 아, 내가 그냥 다 고발해 줄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 이 탈세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 다 받아냈어요. 자, 그러면 수수료를 절충을 하실 때는, 부동산으로 절충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인감 도장 찍고 옆에 사인 받으셔야 된다고. 말로만 하시면 안 된다고, 말로. 심지어는 저희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매뉴얼대로 하세요. 매뉴얼 리스트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제 쪽에 이사님 한 분이 지분이, 공동소유권 지분이 있으면은 가계약금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했죠? 지분 비율대로 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분 비율대로. 지분 비율대로. 그런데 부부니까 남편한테만 넣은 거예요. 남편한테만. 믿고. 남편을 믿고. 왜냐면 와이프도 여러 번 봤으니까. 하는 거 아니까. 근데 와이프가 나중에 아 이거 계약 안 할 거다. 나는 계약금 받은 적 없다. 뭐 내 남편하고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배째라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또 자기 여동생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더라고요. 네. 그 변호사까지 막 나중에 나오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받는가 하면 수수료 안 받겠다. 외도인한테. 수수료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건이었는데 매매가가 50억. 수수료가 4천만 원 좀 넘어가잖아요. 수수료 하나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진행했어요. 근데 그때 변호사가 옆에 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죠? 중개대상물 확인서명서 수수료란에다가 담당 이사님, 개업공인중개사 다 옆에다가 서명하고 사인하고 수수료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서 내용처럼 다 적어서 도장받고 사인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어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어떻게 했단 말이죠? 서명받고 도장받았단 말이에요. 수수료 절충할 때. 근데 그건 수수료 절충이 아니고 수수료 하나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별 희한한 경우들이 다 생긴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고 반대로 수수료 절충할 때는 기업공인중개사 도장받고 서명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부동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아는 부동산일수록 나중에 반대로 원수시간 될 수 있는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고소권, 고발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딱 도장 승인 받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도 안 나가는데, 네. 조금만 더 하고, 예, 쉬겠습니다. 자, 상가계약,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가계약 중개 실무. 특약사항 중에서 중요한 실무를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약사항들은 제가 나중에 프린트물로 다시 또 더 드릴 거예요. 프린트물 드릴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못하게 되더라도, 제가 지금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오피스텔 건에 관해서 상담 전화가 와서 오랫동안 통화를 또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도 어쩌다 한 번씩 다루잖아요. 근데 이걸 강의해 주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강의를 하는데, 오피스텔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거 강의해 주는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로 정리해 놓은 강의록들이 있는데, 그럼 그거를 수업 시간에 다 못하니까, 읽어보시는 것들은 본인들이 읽어보시고 자료는 가지고 계시되, 제가 그걸 요약해가지고 10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요약한다든지 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체크해드리면은, 뒤에 거는 제가 설명 안 하고, 강의록은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시험 보실 때 책 같은 어떤 교과서가 있으면은 내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같은, 저희가 이번 달 수업하고 수업 안 할 거기 때문에, 넘버원에서는 또 뭐 6월달 강의하면 안 되느냐, 7월달 강의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서로 있었지만, 그냥 안 하기로 했거든요. 올해는 더 이상 어디에서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강의록이 프린트물이 많이 나가면은 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조금씩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특약사항 중에서 적어도 매매할 때, 임대차 할 때 이 정도 특약사항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반 특약사항 아셔야 되고요. 계약서 상단에 적어야 되는 공통적인 특약사항, 하단에 적어야 되는 공통적인 특약사항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약사항도 위쪽에 배치해야 되는 특약사항들, 아래쪽에 계약서 아래쪽에 후반부에 배치해야 되는 특약사항들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중간에는 뭐 적으면 되겠어요? 그 물건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특약사항들을 중간에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계약서에 기재할 상단 공통 특약사항과 하단 공통 특약사항이 매뉴얼로 평소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단 공통 특약사항에는 인쇄된 부동문자에 대한 특약도 기재합니다. 인쇄된 부동문자에 대한 특약도 기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4월 달에 드린 프린트물을 보면 이 배치를 위에 적을 거, 밑에 적을 거를 배치를 따로 나눠서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하자담보 책임 특약사항 매우 중요합니다. 하자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는 기한일은 하자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는 기한일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매도인 입장에서 움직일 때는 이렇게 계약 진행하시는 게 좋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제한시켜 놓는 것이 좋아요. 안 그러면 1년 지나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또 무슨 하자가 발생됐을 때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매수인 쪽에.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는 기한일은 잔금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년 이렇게 하면은 제일 무난하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장마철에 비 오는 것도 보고 누수도 보고 다 체크되겠죠. 자, 하자담보 책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날로부터 6개월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날로부터 6개월. 안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한참 뒤에 알았는데, 10개월 뒤에 알았는데, 1년 뒤에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누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누수가 그냥 쾅쾅쾅쾅 나는 거예요. 누수 문제가. 건물 균열도 갑자기 착 보이고. 그래서
안날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잔금일로부터 1년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상에 적어줄 수 있으면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누수에 관한 문제. 자, 오래된 건물은 웬만하면 누수 문제가 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오래된 건물은 누수 문제가 웬만하면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매수자가 누수 공사비를 매도인에게 받아서 매수자가 직접 공사하는 것으로 합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 공사했는데 또 다른 데 누수도 생기고 또 여기 누수 공사했는데 매도자가 공사해 줬단 말이에요. 공사업체 불러서. 근데 그 누수 공사한 자리에 또 누수가 또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매수자가 돈을 받아서 공사비를 받아서 자기 마음에 들도록 뭐 유리창에 실리콘도 같이 쏘아주면서 한다든지 이왕 사다리차 불러서 공사하는 김에 유리창에 실리콘 같은 거 이렇게 바르면은 창문 털에 누수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들도록 공사를 하는데 그 대신에 AS 보증기간 최소한 1년 이상은 받아야죠. 1년 안에 다시 누수 발생 시에는 공짜로 AS 해준다. 이런 거 이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마음에 들도록 매수인이 직접 공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매도자 측에서도 거의 모든 매도인들이 내가 이 공사비 줄 거니까 네가 하세요. 매수인이 직접 공사하세요. 이렇게 합의하려고 해요. 왜? 누수에 관해서 클림이 들어왔을 때 매수인의 성향을 보니까 나중에 정말 피곤할 것 같거든요. 누수는 한 번만에 안 잡힌단 말이에요. 누수가 한 번만에 안 잡힌다고. 그리고 누수공사비는 기본이 돈 1,000만 원 넘게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 방수 페인트 옥상에 좀 칠하고 뭐 조금 누수공사 좀 해도 웬만하면은 돈 1,000만 원 넘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안내 갔던 그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물어봤죠. 매도인한테. 혹시 그 누수공사는 하신 적 있으세요? 누수는 없나요? 무조건 물어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계약할 때, 진행할 때.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또 소유주 아드님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얼마 전에 1,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옥상에 방수 페인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샤시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1,400만 원 들여서 누수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수인 쪽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다시 강조해서 지금 건물 현황을 봤을 때는 누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수 공사를 또 1,400만 원 들여서 몇 개월 전에 얼마 전에 했다고 하니까 그거 감안해서 사시면 될 텐데 저희가 계약서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이 30년 된 건물이었거든요. 그 건물이 노후화로 인한 건물이 오래된 건물로 인한 다소 누수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합니다라고 또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오래된 건물은 무조건 누수 있으면 균열 있으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누수 없다 표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균열 없다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 4월달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건물은 무조건 누수 있다, 균열 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라고 적는 난이 있잖아요. 그 위치 적는 난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노후로 인한 다소 누수 있을 수 있어. 누수 있을 수 있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도 누수 문제는 돈 주고 취합을 해야 돼요. 계속 시달리도록 하시면 안 되고요. 돈을 주고 합의 보고 끝내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매수인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이 하자담보 책임의 어떤 누수 문제에 있어서 그냥 돈 얼마 주세요 하면 매도인이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견적서를 회사 이름, 회사 직인 도장 딱 찍힌 부가세까지 이렇게 딱 돼 있는 디테일한 내용까지 딱 해서 견적서를 쫙 해서 회사 이름
적혀져 있는 정상적인 견적서를 받아서 매도인한테 주셔야 되죠. 그냥 말로만 대충 누수공사비 얼마 나온다는데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견적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실사를 충분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은 매도인의 반응이, 야 무슨 누수공사비를 4천만 원 이야기하노, 한 1,5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누수공사 업체 알아봐 줄게, 나도 견적을 따로 낼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매도인이 견적을 다시 내요, 자기가. 그러니까 충분한 견적서를 내서 매도인 쪽에 이야기를 하면 매도인이 견적서를 자기도 낸다고 해요. 근데 대충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고 대충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내요. 그럼 충분한 견적서는 왜? 아까 용도 변경할 때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누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1,500만 원 이야기해놓고 나중에는 2천만 원, 2,500만 원, 3천만 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더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누수공사 견적 낼 때, 자, 견적 비용을 충분하게 내주세요. 충분하게. 나중에 추가로 저한테 더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충분하게 내달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그럼 충분하게 낸 견적서를 매도인한테 주면 매도인의 태도가 보통 어떻게 나온다고요? 야, 뭐, 내 뭐 눈에 눈탱이 씌울 일 있나? 뭐 완전히, 그래, 다 벽고 먹어라. 완전히, 그래, 내가 보다 보고, 매도인이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예. 그래, 호구 한 명 잡았네. 어? 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청구하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도 견적을 낸다고요. 그러면은 그 견적 낸 업체를 두 개를 비교해서 그럼 견적의 디테일한 견적서 내용을 보면은 뭐 빠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인 쪽에 금액이 적으면 이쪽은 뭐 견적 낸 내용의 리스트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리스트인데 금액은 여기는 500만 원 해놨는데 여기는 700만 원 해놨으면 매수인이 나중에 할 때 매도인 쪽에서는 500만 원인데 왜 700만 원이고, 나중에 할 때 좀 500 해도 하면서 매도인한테 돈 받고 나서 어 이제 매수인 쪽에서 알아본 견적낸 공사업체에다가 딜을 보셔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매도인 쪽에 또 공사 견적 내준 누수업체도 만나서 또 실사하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꼼꼼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AS 보정기간 최소한 1년은 있죠. 라고 하면서 업체 바꾸시면 되죠. 매도인 쪽에서 소개한 공사업체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딱 요렇게 하셔야지, 그냥 대충 누수공사 해주세요. 왜 누수공사 안 해줍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누수 문제는. 자, 그래서 자, 누수에 관한 문제는 매수자가 누수공사비를 매도인에게 받아서 매수자가 직접 공사하는 것으로 협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부가세 특약사항, 건물부가세 실무주의사항, 요거 저번 4월 달에 좀 했는데 나중에 프린트물로 다시 드리고요. 자, 설명 보시면 건물부가세 포괄 양수도 계약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양수인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합니다. 자, 포괄 양수도 계약은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전화 온 상담건 중에서 하나도 포괄 양수도 계약을 했는데, 포괄 양수도 계약이 성립이 안 되도록, 계약할 때는 성립되는 조건으로 갔는데 나중에 성립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인 쪽에 건물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 부가세는 부과되겠어요? 가산세까지 생기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오피스텔 계약 시 부가세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시 부가세 주의사항, 오피스텔 중개할 때 실무에서 주의사항. 자, 설명 보시면 오피스텔은 부가세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피스텔은 부가세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계약하는가 하면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해요. 대부분 다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한다고요.
근데 포괄 양수도 계약 후에 임차인이 전입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 후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어떻게 되죠?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다시 뱉어내야 돼요.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뱉어내야 된다. 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처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지불한 경우, 자,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공동주택,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아라. 이렇게 규약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지을 때 300세대 미만을 잘 돼요. 건설회사에서. 300세대 미만을 짓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00세대가 기준이 돼서 법이 굉장히 규제가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장기 수선 충당금도 어떻게 된다고요? 300세대 이상 되면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관리비에서 걷어야 관리비에서. 근데 오피스텔 중개실무 하실 때 아파트는 장기 수선 충당금 챙겨주잖아요. 계약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파트 임차인 나갈 때 장기 수선 충당금 관리비에서 낸 거 있으니까 얼마인지 계산해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고 임차인 나갈 때 챙겨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챙겨주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대답 안 하시면. 네. 근데 오피스텔을 빠뜨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강의록이나 이런 매뉴얼 리스트 가지고 나중에 뭐 체크해야 되는지 딱 적어놨다가 오피스텔 계약할 때, 예, 아, 포괄 양수도 계약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구나. 건물 부가세 별도로 받아서 환급받는 쪽으로, 아니면, 대리납부제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 체결상 적을 때 포괄 양수도 계약을 했다 손치더라도 체결상에 꼭 이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구나. 어떤 내용이죠? 포괄 양수도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에, 추후에 성립이 안 되는 경우에 건물 부가세와 가산세 등 가산금 등 일체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적어주면 건물 부가세는 또 부담해서 주는데 가산금은 안 줘요. 가산세는. 그래서 특히 레지던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작년에 수업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하고 포괄양수도 계약 안 될 때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이 한 1,000만 원 넘게 생겼었어요. 가산금도 안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처럼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지불한 경우에 임차인 퇴거 때 지급해야 할 매수인이 오피스텔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 나갈 때 장기 수선 충당금 주셔야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도인은 벌써 팔고 벌써 몇 년 됐죠. 매도인은 벌써 팔고 연락도 안 하는데 몇 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나가면서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그래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장기 수선 충당금 내가 낸 거는 주셔야 돼요라고 하는데 매도인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매도인한테. 그래서 매수인이 아니 내가 소유권 취득했을 때부터 밖에 못 준다 이래도 자꾸 임차인이 떼서가지고 달라 하면은 곤란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 한번 정리하셔야 된다. 장기수선 충당금. 그러면 미리 줘버리면 괜찮겠죠. 아니면 매수인이 받아서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임차인 퇴거 때 지급해야 할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수인이 매매 때 미리 챙겨받아 놓든지 아니면 한번 정산해서 줘버리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부동문자 특약상 매매 임대할 때 뿐만 아니고 모든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이 특약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특약사항에 이렇게 적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까지 계약서에 처음부터 인쇄돼서 나오는 내용 있죠. 세팅돼서 나오는 내용 인쇄된 내용까지 정독 후에 계약하며 상기 부동문자 내용에 대해 확인 후 합의하여 계약한다. 이 특약사항을 계약서 하단에 적어 주셔야 돼요. 계약서 마지막에. 그리고 계약 진행하실 때 내가 특약사항을 타이핑 쳐서 넣은 게 아니고 그냥 인쇄돼서 딱 나오는 2조부터 9조까지
인쇄돼서 나오 있는 특약사항 있잖아요. 이거를 계약 진행하실 때 읽어 주셔야 돼요. 읽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특히 아파트 계약할 때 보면 그 부동문자 내용 안 읽고 그냥 자기가 적은 특약사항만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파트 중개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법원은 충분한 설명 없이 당사자 간에 충분한 합의가 없는 부동문자, 인쇄된 조항이 있죠. 작성된 조항이나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한다. 대법원 판례가 언제 나왔죠? 2008년도에 나왔어요. 벌써 15년 전에 나와 있는 판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판례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동문자 소송에 관한 판례가 최근에도 추가로. 그래서 이 인쇄된 부동문자 내용에 관해서 특약사항 적어주고요. 계약 진행할 때 꼭 읽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약사항은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특약사항을 한 번 더 타이핑 쳐서 기재를 해 주시는 것이 안전해요. 자,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 거래할 때 특약사항. 오래된 건물은 가능한 하자 담보 책임 비용을 매매 금액으로 절충하여. 자, 하자 담보 책임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될 것 같아요? 누수든, 균열이든, 무슨 공사든, 예. 그러면은, 불법 건축물 철거든, 그러면은, 매매 금액으로 절충하고요. 매매 금액으로. 그럼 특약상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매도인이 20억의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해서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해서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얼마로 19억으로 절충하여 계약한다. 그래서 이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매도자에게 묻지 않는 것으로 하고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금액만 깎고 하자 담보 책임은 매도자가 또 다 책임지고 시달리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된 건물은 가능하면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매도자 입장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한 부동산 입장에서도 좋아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수도 있는 것 같고 뭐도 있는 것 같고 뭐가 자꾸 발견이 되는 게 있으면 금액을 깎아야죠. 금액을 깎아서 금액으로 절충해서 싸게 가주죠. 그래서 계약 진행할 때 보면 매도자 입장이냐 매수자 입장이냐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서 계약 진행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특약상도 다르게 적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반인 상가건물 투자하실 때는 매도자 입장이냐 매수자 입장이냐에 따라서 특약상을 다르게 적으셔야 돼요. 내한테 유리하게. 자, 그러면 오래된 건물 판다, 매도자다. 그러면은 금액 지금 내가 부동산을 얼마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금액이 엄청 깎인 거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자 부담으로, 매도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야 될 거고. 매수자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누수원적도 있고, 누수도 있고, 누수공사비도 들어갈 것 같고, 누수공사도 최근에 한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2, 3년 상간에, 2, 3년 사이에 누수공사 한 적 없으시다면서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누수원적 같은데, 금액을 좀 깎아주세요. 공사는 제가 할 거니까. 그래서 금액 깎아야죠. 그 다음에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내용처럼 소방 점검 받으셨어요? 라고 계약할 때 꼭 물어보셔야 돼요. 하자 담보 책임이 있어서. 하자 담보 책임이 있어서 소방 관련되는 부분들은 경험 안 해보시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시설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전기시설이든. 건물 큰 것들은 보면은 옥상에 발전기 같은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전기시설. 그래서 접근 금지. 그러니까 만일에 그 건물에 병원 메디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정전 사태가 발생됐다. 그럼 건물 자체에서 발전기로 전기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 또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은 그 시설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소방 부분에 관해서 체크를 잘 안 하신다고 해요. 경험이 없으시면은.
뭐 20년 넘게 건물 매매했다고 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꼭 계약하실 때 뭘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소방점검 언제 받으셨죠? 소방점검 언제 받으셨나요?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6개월 단위로 시설점검, 작동점검, 그다음 종합정밀점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톡방에 딱 올려드렸잖아요. 그 날짜로 6개월 단위로 돼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면 도움되겠다 싶어서 건물 지나가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다이소에 물건 사러 갔다가 다이소 건물에 그게 딱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하실 때 자, 밑에 댓글도 달아놨잖아요. 그러면 톡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자료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소방이라고 카톡 메뉴에 돋보기에 소방이라고 치면 그 사진이 딱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고생해서 보내드렸는데 사진을 한 번은 클릭해서 봐주셔야지만 그게 나와요. 그래, 선생님 뭐 올려라. 뭐 나는 뭐 그래 올렸네 뭐 열심히 해주시네. 이렇게 하고 사진 안 봤잖아요. 그럼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카톡 사진은? 한 달 지나면 카톡 사진은 안 떠요. 클릭해서 본 거 아니면은.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되죠? 사진 원본 파일이 기간 만료로 삭제됐습니다. 원본 파일 기간 만료. 그래서 시꺼멓게만 나와요. 시꺼멓게만. 근데 내가 한번 클릭해서 봐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은 원본 파일 만료라고 되어 있지만 사진은 떠요. 그럼 사진 뜨면은 화면 캡처해가지고 그 사진을 다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매도인이 무슨 소방점검 되게 까다롭네 매수에 내가 계약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티하는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이 건물에 조그만 건물에 무슨 소방점검 소방서에서 나오면 단속 나오면 소방시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안 하고 소방점검 받아야 되는데도 소방점검도 제대로 안 받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톡에 올려드린 사진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이게 6개월 단위마다 이렇게 점검 받았잖아요. 네. 제가 다른 건 계약할 때 뭐 다른 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전에 뭐 이렇게 경험할 때 제가 판 거에 관해서 매수인이 클레임 들어온 적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사진 딱 보여주면서 자 종합 정밀 점검 그다음에 작동 시설 점검 6개월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받으셨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소방 공사비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 작동 제대로 되나요? 경보기 제대로 울리나요? 그 작동 기능에 점검하는 점검표가 있어요. 점검표가 제가 드린 사진에 보면 체크표가 있거든요. 체크표에 그 체크란에 해당하는 것들은 작동이 되는지를 자체 점검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뭐 한 적도 없으시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소방 만일에 점검 나오면 제가 다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금액 깎아주세요. 공사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매수인 입장 같은 건 금액 깎아야 된다. 몇 년 동안 소방 점검 받은 적도 없는 매도인 같은 경우. 그래서 뭐 한 10m짜리 건물이라 하더라도 뭐 10억대 건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그만 빌딩, 조그만 건물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비상벨은 있어야 돼요. 비상벨은. 기본적인 소방시설. 자, 그래서 자, 오래된 건물 이제 할 때 하자담보 책임을 물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금액을 절충을 할 수 있다고요. 금액을. 자, 그 다음에 대리계약할 때 특약사항, 매매임대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복사본 등 필요서류를 항상 잘 챙겨서 계약하셔야 되지. 내 믿고 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리인이 와서 제 믿고 하시면 됩니다. 소유주 내 동생입니다. 소유주 외국에 있는데 소유주 서울에 있는데 내 동생입니다. 내 형님입니다. 이때까지 다른 임차인이 한 번도 이런 이야기 한 적 없고 뭐 매매할 때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는데 뭐 이러면서 내 믿고 해라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서류 항상 꼭 반드시 챙겨서 계약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과 계약할 때 특약사항 매매인데 또 잘 아셔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참석을 하게 되면은 계약서에 법인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도록 해서 계약합니다. 대표이사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요. 법인 회사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 뭘 적는다고요?
법인 회사 이름은 패딩 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이사 이름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집합건물 상가특약상. 자, 관리비 공사보증금은 매수인이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이렇게 특약상 적어주시면 좋겠죠? 여러 가지 특약상이 있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업무 매뉴얼 리스트에 정리해 놓지 않고 매뉴얼을 보지 않고 급하게 계약 진행하면 실수로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특약상을 정리해서 또 딱 드리면은 계약하실 때마다 꺼내서 보세요.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아니면은 상가 임대 계약을 할 때, 아니면 상가 매매 계약할 때, 오래된 건물 계약할 때, 집합 건물 승가 계약할 때 등등. 그러면 꺼내서 아 이거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하면서 진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체크 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진행하시면은 나중에 실수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좀 어겨서 죄송한데 일단은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 빨리 또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